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추위 네. 잘 탄다 그러셨는데 뭔가 겨울인데 더 목소리가 좋아지신 거 보니까 요즘에 좀 건강도 좋아지신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시고. 네네, 감기가 다 나은 네.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겨울이라서 경제 뉴스들도 다 이렇게 차가운가 싶긴 한데 오늘도 조금 기대해 보면서 일단은 컨디션 좋으시니까 기대해 보면서 첫 소식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코인 훈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즘에 정말 굉장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 넘게 오르면서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연관지어집니까? 네, 또 앞서서 저 앵커님이 춥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코인 시장은 참 뜨겁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만 해도요,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음,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달러 하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미 1억 원을 돌파한 지 오래전에 돌파했고요. 이게 현재 코인 하나당이잖아요. 네, 비트코인 한 개에 지금 현재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뜨겁습니다. 네, 네. 그런데 더 뜨거워졌는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뜨거워졌고요. 음, 그 뜨거워질 때 트럼프 후보가 내놨던 여러 가지 코인 관련된 공약들이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데이 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내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날에 게리 겐슬러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고하겠다라는 음, 공약까지 내세웠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코인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는데 SEC가 우리로 치면은 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쯤 되거든요. 거기 위원장을 해고하겠다는 게 무슨 공약이냐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가상자산, 코인 업계에서는 일종의 악의 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 원에 이제 자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21년도에 취임했어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그 위원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보장돼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는 자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르려면 굉장히 좀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분의 임기는 26년까지고요. 네. 그런데 대충 앞서서 보면 그 정권이 바뀌면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바뀐 정권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사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 내년 1월에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날 딱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공약으로 이 사람을 자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코인 업계에는 악의 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인 시장을 무법천지 서부, 와일드 웨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코인 회사에 대한 깐깐한 회계 기준 적용했고요. 이 코인 업체들과 지금 현재 10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일종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ETF 비슷한 상품을 가장 먼저 만든 회사인데요. 그 회사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와도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그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 그다음에 가장 큰 그 덱스라고 하는 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스왑 이런 곳하고 다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와도 이제 또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 머스크와 갈등을 벌이는 건 이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 요걸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을 많이 빚다 보니까 SEC 위원장을 트럼프가 자르겠다고 공약을 했고 사실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좀 위치가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서 물러나겠다고 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진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코인 업계가 정말로 규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로 바뀌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의 목줄을 이 가상자산의 목줄을 세게 쥐고 있던 사람까지도 물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코인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갠슬러 위원장이 걸고 있던 여러 가지 소송들도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아, 때문에 이 때문에 사실 제가 비트코인 올랐다는 말씀드렸지만 네. 또 갠슬러 위원장이 사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다음에는요.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겠죠. 말씀드린 대로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만들어주는지도 알 수 없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재단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는 일종의 이제 회사 같은 게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물러난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기했던 소송을 혹시 중간에 취하하는 건 아니냐. 사실 근데 뭐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송을 뭐 한꺼번에 취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 소송을 조금 약간 강경 일변도에서 약간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좀 슬그머니 좀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이제 안 하게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리플이라는 코인도 많이 올랐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사실 뭐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시장에서 웃는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알트코인이 오르니까 주변에서 웃는 분들을 조금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인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 급등장과 21년 급등장에서 이게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과 달리 이제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뭔가 비전을 가진 리플라이프스라는 회사가 발행한 XRP라는 이제 코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7년에 국내에 처음 소개될 때 뭐 신한은행과 MOU를 맺었다, 뭐 우리은행과 MOU를 맺었다 이러고 하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뭐 실체도 없는 스타트업보다는 그래도 큰 은행하고 그렇죠. 사업한다는 이 XRP가 뭔가 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XRP 투자를 많이 했고 17년 말에 그래서 XRP 그 리플 가격이 국내에서 5천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에서 치자면 한 3천 원 정도의 거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급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해서 뭐 500원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물린 분들이 많았죠. 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플 가격은 여전히 1,000원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물리신 분들이 속이 탔죠. 기다렸는데 왜 비트코인은 안 오르는, 아니, 나의 리플은 왜 오르지 않나? 라고 속을 태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갠슬러가 사임하면서 SEC와 소송을 벌이는 대표적인 업체가 리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송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리플 앞으로 사업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드디어 2,000원대를 주말에 돌파했습니다. 근데 또 리플이 이렇게 또 가격이 오르면서 그럼 리플로 지금 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 3일 사이에 뭐 3배가 되고 하루 사이에 2배 되고 이런 맞아요. 코인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눌려서 지내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샀던 매수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기간이 아까 리플 2,000원 돌파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에 사신 분들은 무려 3년을 기다려서 다시 자기 매수 원가를 회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본전되신 거예요, 본전. 맞아요. 겨우 본전된 거거든요. 네. 그나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본전되신 분들도 있고 사실 17년 고점에 몰린 분들은 아직 본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플은 그나마 지금 좀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인데 다른 어떤 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어떤 특정 코인이 한 80%를 오르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드디어 이제 동전주에서 지폐주 1,000원이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 코인이 21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10,000원 넘게 갔던 코인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500원 아래서 거래되다가 올라서 이제 1,000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배가 올랐다선 치더라도 당시 3년 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전히 그 손실률에 괴로워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여쭤보시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이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급등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급락도 감당해야 되는 그걸 반드시 각오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세 배가 금방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를 수도 있지만 두세 배가 눈 깜짝할 사이에 깎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꼭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만 하셔야지 중요한 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린 분들이요. 옛날에 투자해서 이른바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돈을 별로 못 버셨어요. 근데 최근 같은 이제 화랑기에 돈을 버는 분들은 새로 시장에 유입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싸게 사서 지금 많이 오르니까 비싸게 판 건데 네. 그래서 야, 나 투자 천재 아니야? 나 코인 천재.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 투자금을 늘리거나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는 바람에 뭔가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장이 좋아서 돈을 번 거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한다는 소식을 한 4년 전쯤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합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합병한다고요? 아마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아니 아직도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업결합 심사가 무려 4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뭔가 전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합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항공사가 취향하는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합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합병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4년 정도 끌어오다가 우리가 합병을 해주려고 하면 그 너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취향했던 유럽 노선 이거 딴 데로 넘겨. 그래야지 독점이 안 되니까라고 이제 뭔가 조건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 4개 여객 노선을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TA 항공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도 원래 갖고 있었고 아시아나도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노선, 소위 알짜 노선이잖아요. 여기 합병을 하게 되면 만약에 2개 합병 항공사가 이 노선을 다 구하면은 너무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선을 다른 곳으로 넘겨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다른 곳에 넘겼고요. 지금 남은 과제는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사업 매각 요건만 남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심사 최종 승인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이 합병이 드디어 이루어지고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아시아나가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합병 이후에도 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뭐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2년간 일단은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예 통합 항공사를 낼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뭐 기업 이미지는 어떻게 할지 뭐 이거는 2년 동안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내 마일리지 어떡하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궁금한데 이 회사 입장에서도 큰일이에요.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 이 마일리지가 부채로 잡힙니다. 근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 규모가 한 3조 5천억, 그러니까 3조 5천억이 부채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병 전에 이걸 이제 빨리 떨어내는 게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사상 처음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일리지 좌석이라고 아주 쥐꼬리만큼 배정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일리지로만 탈 수 있는 특별기를 띄운다라고 합니다. 제주 노선에 이제 투입되고요. 네. 마일리지 이용 승객만으로 예약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정책들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일리지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마치 전용기처럼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몇 번 띄우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글쎄요, 많이들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뭐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군요. 그럼 특정 노선 뭐 제주도 말고 다른 곳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제주도밖에 안 하고요. 그것도 특별기는 딱 3회예요, 3회.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예를 들어 대한항공만 해도 한 2조 5천억 좀 되거든요. 이 네. 마일리지가. 이걸 다 쓰게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 그게 과연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대한항공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고객들의 불만도 클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 마일리지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네. 걱정들도 하시고요. 제가 사실 이게 사심 방송이기도 한데요. 네. 이 주제를 왜 발제했느냐. 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지금 쓸 곳이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 아시아나. 그러세요? 네. 네네네. 우리 사신 방송 좀 해봅시다. 네네. 일단, 그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해드릴 거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갖고 있는데 2개가 합병하면 내 마일리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원래 왜 그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왜 몇 년, 사면 뭐 10년 동안 이제 유효한데 그 이후엔 사라지는 뭐 그런 식으로요. 유효기간에 따른 소멸은 있지만 합병에 따른 소멸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와 아시아나의 마일리지의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얼마를 쳐줄 거냐. 나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그냥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대1을 원하죠. 그럼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한 대한항공 1마일리지 가치가 약 10억 정도에 산정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지는 약 11원에서 한 12원 정도로 좀 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대1 이관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이제 대한항공이 내놔야 되는데 요걸 이제 대한항공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공정위 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피합병되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를 쳐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안심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안심해도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민생특원을 열면서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합병할 때 전환율을 아마 공정위가 아주 매의 눈으로 바라볼 거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마음대로 막 그렇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후려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 인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병 전에 쓰는 게 좋죠. 근데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일정에 맞는 마일리지 항공권요. 말씀드린 대로 쥐꼬리만큼 배정해가지고요. 벌써부터 사람들 다 몰려서 이미 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일리지를 항공권을 안 사면 항공권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마일리지 샵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대충 원하는 물건을 사면 되는데 사실 살 게 없습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게 바로 아까 사신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시아나 항공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어서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항공권은 당연히 구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샵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제휴를 맺었던 이마트, CGV, 소노 호텔 앤 리조트 여기와는 제휴가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써야지 싶어서 뭐라도 사자라고 갔는데 다 매진이에요. 물건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매진이 안 되는 상품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휴샵을 들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이게 제가 이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거 맨날 매진인데 언제쯤 매진이 안 되냐라고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상품이 입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10시 10분에 들어가 봤어요. 네. 맞다. 그거 들어가 봐야지라고 들어갔는데 이미 다 매진. 오픈런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네. 그 항공사 차원에서도 뭔가 진짜 마일리지 쓰게 만들어줘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대책을 강구조선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게 저 역시도 있지만 사실 마일리지 얼마 안 되면 그냥 없어지든가 말든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다 매진이더라. 다음번에는 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있는데도 못 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고객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병 때문에 소멸되진 않지만 원래 그 기한 때문에 소멸되는 마일리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라고 안내 문자만 오고 정작 쓰려고 들어가 보면 물건은 없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소비자 우롱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담당자가. 네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붕어빵. 근데 최근에는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지나가면서 찾기도 어려우실 텐데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3마리 2,000원 받는데 최근에 한 마리 1,000원도 받았어요. 비싸네. 도대체 앵커님은 한 마리 그러니까 1,000원에 몇 마리 5마리를 얼마에 드셨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꽤 여러 마리 사서 나눠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한 마리밖에 안 되고요. 또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밀가루가 올랐고요. 특히 붕어빵의 경우에는 이 팥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팥 비싸죠. 네, 팥을요. 그 이제 국산 팥값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팥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에 쓰는 거는 국산 팥은 뭐 엄두도 못 내고요. 수입 팥을 쓰고 있는데 수입 팥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한 마리에 1,000원을 받지 않고서는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찾기 어렵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붕어빵 장사라고 하는 게 사실 자본이 들지 않는 쉬운 장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따지면 추운 날 바깥에서 오랫동안 서서 계속 구워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를 따지면 붕어빵 장사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그냥 뭐 배달의 민족 알바를 뛰는 게 더 나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붕어빵 가격도 오르니까 뭐 가성비도 안 나오니까 점점 아마 길거리에서는 사라지고요. 대신에 아마 무슨 그 붕어빵 프랜차이즈 비슷한 거 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네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파는 형태죠. 그래서 아마 이 붕어빵 역시나 이 서민들의 길거리 간식이 아니고 이 떡볶이처럼 브랜드가 고급화된 전략으로 붕어빵이 이제 새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파는 붕어빵은 모양도 맛도 다릅니다. 우리가 먹던 붕어빵이 아니에요. 네.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봤는데 네. 저는 그냥 길거리 붕어빵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가 그 반죽도 더 고급지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고급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붕어빵에서 원하는 맛이 그쵸. 브랜드 붕어빵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먹어봐도 안 나오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신방송이라고 하셨지만 유용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도란도란 경제 이슈 고란 경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